네, 2부에서는요,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좀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그 점만 부각이 되고 그 점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날 진행됐던 DMZ에서의 그 정상 간의 만남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자,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렸을 때 서로 보복 관세하고 또 관세 매기고 이런 그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야, 미국과 중국과 무역 규모가 벌써 다른데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이기냐? 아마 무릎을 꿇을 거야라는 전망과 달리 지금 상황이 좀 달리 움직이고 있죠. 전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그냥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패권 전쟁으로서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딱 하나였어요. 중국은 미국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중국이 원하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소박한 꿈이에요. 어이 미국, 니네는 선진국들 중에서 짱 먹지. 우리 중국은 신흥국들 중에서 짱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 너는 네 나와바리에서 나는 내 나와바리에서 서로 짱 먹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동등하게 인정해 주자. 나 니네 미국과 동등하게 어깨를 겨누고 싶어. 이거를 원하는 거고요. 미국은 어이 하늘 위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있냐? 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 있네. 이거거든요. 이 의견 차는 뭔가 합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마치 우리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읽으셨을 책인데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인류다. 다른 종족이다. 그래서 서로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는요. 마치 이런 거죠. 화성에서 온 중국, 금성에서 온 미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돼요. 통일이 안 돼요. 의견 통일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상단이 또 꾸려지고 또 얘기가 2, 3주 안에 또 얘기가 진행된다. 이 부분에 흥분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언급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작년 11월 말에 아르헨티나 편에서 진행됐던 정상회담처럼 중국이 더 많이 얻어갔다. 그게 어떤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중국은 시간을 벌었고 작년 11월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도요. 90일 동안 휴전을 얻었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대두를 뭐 1억 달러 수입해 주겠다.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오히려요. 중국이 더 많이 얻어갔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두야 어차피 필요하다니까요. 그동안 어차피 중국은 그 돼지 열병 때문에 대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돼지의 씨를 말리겠습니까? 돼지고기 많이 먹는 나라가 또다시 돼지 시종자를 또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대두를 그동안 충분히 줄여왔고 그 대체로 브라질산 대두를 수입해 왔는데 그거 그냥 다시 미국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화웨이를 다시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미국으로서 얻은 게 뭐예요? 그냥 대두 판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수석이 이긴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유료 방송에서 쭉 전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으로 돌아갈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성과가 없다 보니 그 매달 중에서 김정은 비핵화 문제를 목에다가 달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 팔아다가는 걸고 가자. 그러한 플랜을 짜서 이 G20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한국 방문하고 한국 방문하면서 DMZ 가서 DMZ에서 김정은 만나는. 그리고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언론을 의식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한테 졌거든요. 예. 중국 상당히 많이 얻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저는 뭐 물질적인 거 그것보다는 중국이 시간을 벌어간 것에 대해서 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시진핑이야. 예.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뜬금없고 좀 웃기지만 만약에 제가 양다리를 걸치는데 예, 양다리를 걸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의 남자가 있고, 예, 시진핑 주석 같은 남자 스타일이 있다. 그럼 저는 시진핑 주석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약간 그 두 정상을 이성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서 어떤 그런 사심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중국 시진핑 이번에 정말 많이 얻어갔습니다. 예,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증시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미국 기업과 다시 거래하겠다. 자, 그렇다면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또 예,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DMZ에서 정상들이 만났으니 남북 경협주 예, 요것도 다시 기대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예,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 제가 아까 일부에서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지금 뭐 미리 준비됐냐, 안 됐냐, 그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초를 치냐? 라는 질문에 저는 초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리만 챙기면 되는 거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미국의 어떤 정치판의 그 정치쇼에 우리가 휘둘릴까봐, 우리가 들러리 노릇할까봐, 들러리 노릇하다가 만약에 여차했을 때 어떤 성과가 없었을 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아마 민주당 혹은 대한민국 때문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쇼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남북경협주에 관련된 것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북경협주는 미국을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제재 문제라는 거를 제외시키고 진짜 우리나라와 북한과 둘만의 이야기가 정말 통해야지만 전 남북경협주가 진정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북경협주 맨 처음에 형성돼서 주가가 막 승승장구했을 때 그때 미국이 끼었습니까? 그때 미국이고 뭐 제재고 나발이고 없었잖아요. 오로지 우리 둘만 미국을 제외시키고 북한과 우리나라만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둘만의 대화였고 둘만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남북경협주는요. 예, 물이 약간 흐려졌어요. 오염됐어요. 제가 삼성전자 10만 원 못 간다. 저는 삼성전자 안 살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안 사요, 미쓰리? 아유, 개인들이 좀비처럼 너무나 많이 달려들어가지고요. 뭐 부산행 여러분 마지막 장면 보셨죠?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개인들 좀비가 많이 달려들어서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는 그런 논리처럼 남북경협주는요. 예. 순수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끼는 바람에 물이 흐려졌어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예, 그 정치 쇼에 휘둘리지 않도록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고 물론 분명히 다시 두 나라가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기로 했고 또 DMZ에서 극적인 만남을 만들었고 무언가 또 어떤 기대감은 형성됐을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서 남북경협주 또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 농후하죠. 높죠. 자, 그러나 그게 쭉쭉쭉쭉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오늘 스타트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KF투자증권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내놓았던 코스피는 2080에서 2170. 자, G20 정상회담 결과보다 7월달 FOMC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NH투자증권은 2080에서 2170포인트, 빅 이벤트 이유는 실적 프리뷰, 즉 실적 미리 보기.
예, 기대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자, 하나금융투자증권은 2120에서 2170 2분기 실적 시즌 투자 전략 함의입니다. 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보면은요. 상승 요인은 G2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 예, 이거는 분명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전망, 전환. 이거는 당장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다시 거래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만 또 보더라도, 예,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기업들이 또다시, 예,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무엇보다,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완화적 통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G20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번처럼 마치 5월 9일날, 5월 10일날 이제 마지막 심화일을 앞두고 5월 5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로 관세 인상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켰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제가 이 DMZ 즉각 즉석 미팅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플랜이었다라고 보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에 상당히 지금 난감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즉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때렸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을 죽이려고 때리려다가 정작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카드를 쉽게 못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그 카드를 내놓기는 어렵지만 왜 우리가 어떤 포커페이스라고 하나요? 뭐 화투를 하던 아니면 뭐 카드를 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되게 후져요. 예. 근데 그 후진 패를 가지고 얼굴 표정에서 저 되게 후진 표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여주면 그거는 예,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후진 패를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대단한 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맞나요?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3천억 달러 관세 부과를 정말 할기는 어려운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나 굉장한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카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3천억 달러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그러니까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혹여 이 잡음이 발생됐을 때 3천억 달러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10월 달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카드가 사용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요. 3천억 달러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2분기 실적 프리뷰를 제가 아직까지 증권사 이 전망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앞서서 살짝 발표해드렸던 것처럼 전분기 대비 33% 정도 급감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나 실적이 안 좋아. 안 좋은 거 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 증권사들이 아이고 여러분 안 좋습니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2분기 바닥이에요. 3분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찍었고요. 미국이 금리나 하면은 좋아질 거고요. 이런 얘기하면서 2분기 바닥론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냐? 자, 미쓰리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유동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돈을 풀어. 어이구, 돈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이미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요거 괜찮겠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국과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노이즈가 발생된다면
10월 달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갔을 때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리 인하 이후에 그 발생될 일들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 좋을 이유가 없어요. 예, 금리 인하도 여러분 보셨죠? 6월 달에 너무 금리 인하를 기다리다 보니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야, 뭐 좀 더 없어? 좀 더 없어? 자꾸 금리 인하를 좀 크게 원하다 보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도 모자라서 한꺼번에 50bp 인하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그 인간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그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났을 때 소름이 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고 물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금방 뭔가 감흥이 떨어지는 그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버블을 만드는 거고요. 계속 좋을 거다, 더 좋을 거다라는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재료 중에 완전히 주재료입니다, 주재료. 그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가 나중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면 정말 좋아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이슈로서 약발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의 그 어떤 1라운드를 끝내고 패권 전쟁까지 넘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불리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는 부과하지 못할지언정 10월 달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한 카드는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노딜 브렉시트. 예. 이거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사건 정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란 그 호르무즈 지역에다가 연합군 만들어 놓고 이란 조지면 예, 국지적인 전쟁. 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갑니다. 예. 우리는 항상 특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면서 내가 주식 사면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주식 매매를 못 해요. 아유, 주식해서 손해볼 텐데, 그럼 어떻게, 그런 분들은 증권회사의 문 앞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주식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속에는 주식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돈을 벌어야지, 벌 수 있을 거야. 그런 가능성을 걸고 증권회사 문을 두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내미는 잔밋빛 전망은 귀를 기울이지만 안 좋은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국지적인 전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 이상만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번 주에 주요 빅 이슈로는요. 저는 빅 이슈는 무조건 쉬는 날. 예. 2019년 7월 4일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홍콩 증시 휴장입니다. 오늘 홍콩 증시가 쉬는 이유는요. 홍콩이 특별행정자치구 수립일이라고 그러는 제목을 달고 오늘 홍콩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미국 주식시장은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오늘부터 2일까지 오펙이 정례회의를 개최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까지 감산을 유지하기로 이미 사전에 합의를 봤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7월 5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클라리다 부의장의 연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6월달 마지막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결렬될까 어떻게 될까 뭐 좋게 될까 협상을 될까 뭐 갑론을박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타 보니까 뉴욕 주식시장 5일
거래일 중에 3일이 혼조세였습니다. 그 중에서 금리 인하가 좀 부각됐던 날이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시장은 금리 인하의 확실한 카드를 기다렸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았네.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가 하락했었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소리가 볼륨이 좀 줄어들었던 한 주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커지겠죠.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고용지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용지표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클라리다 부의장 연설이 대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하루 이렇게 연설을 준비하게 됩니다.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뭐 금리 인하할 필요도 없고 인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견이 바뀌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통화 정책을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먼전번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 얘기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유한가 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로 오자마자 그 월가의 그 맨하탄의 치열한 그걸 보더니 막 쫄아가지고 다시 위축되다가 자, 제가 이렇게 비교한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성향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로 전해드린 거거든요. 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뭔가 이렇게 뚝심 있는 성격이라기보다 이 조금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반면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제가 그동안 그분의 연설을 쭉 분석해 본 결과 뼛속까지 그냥 비둘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이 유로존의 PMI 지표, 그다음에 미국의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 중국의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월 3일 날 미국의 6월달 ADP 민간 고용 취업자 변동, 그리고 7월 5일 날 6월달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 요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즉 6월 달에 발표한 6월 7일 날 발표한 5월 달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부진했습니다. 그죠?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임금 상승률 부진했습니다. 저는 6월 달에 발표한 6월 7일 날 발표한 5월 달 고용지표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 앞서 5월 3일 날 발표했던 4월 달 고용지표도 뭐 26만 명, 22만 명 고용지표가 크게 늘었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내년도 미국이 인구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요원들을 미리 뽑은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 이미 미쓰리 생각은 미국의 고용지표는 혼조세에서 이제 세 개 지표 모두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 과연 7월 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은 고용지표. 자, 이 고용지표가 아이고 금리 인하 해야 되겠구만. 이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미국도 이제 혹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의 재료가 희석이 돼서 즉 약발이 다해서 뭔가 다른 카드를 필요로 할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됐다. 뭐 워싱턴과 베이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죠. 예,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2분기 실적 시즌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국내 증권사들은요.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다 뭐 걸까요? 2분기 국내 증권사들이 2분기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뭐 정모를 걸까요? 정모할까요? 예. 그 정도까지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것 같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 바닥론이 아마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물론 돈다방 미쓰리는 20%만 참조해야 되는 방송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거기에 홀려서
또 2분기에 7월 달부터 또 증시 조금 반등하면은 열심히 또 막차 타기 위해서 달리시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만약에 뭐 제 가족이 제 소중한 사람들, 제 소중한 친구들이 나 주식할래. 야, 주식 앞으로 좋아질 거라며? 라고 한다면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면서 야, 그냥 현금 꼭 주고 있다가 기회를 누려서 한 방에 한번 벌어봐. 내가 그때 되면 알려줄게. 라고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가 이것저것 체크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독일에 대한 경제 지표도 좀 발표가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사실 독일보다는 이번 주는 중국과 미국의 PMI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예, 체크를 해 보면서 경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중국이야 이미 예, PMI 지표 50 이하에 있고 과연 미국 PMI가 이번에 50 이하로 나오느냐? 미국 PMI 50 이하로 나오고 고용 지표 부진하고 그러면 이번 주에 완전히 7월 30일과 7월 31일 날 진행되는 FOMC에서 금리 인하 빵빵빵 하고 미리 신호를 줄 가능성 높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증권사들의 2분기 바닥론 이런 거 가지고 이번 주에 첫 스타트는 상당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관리하시면서 또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계속 진행 사항을 체크하시면서 저는 리스크를 알려드리되 리스크를 가지고 좌절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고려하시면서 시장이 좋다면 그 좋을 때를 즐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안 좋은 리스크를 가지고 끙끙 앓고 계십니까?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관리하시되 시장이 좋다면 또 그 시장을 누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것도 지혜로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일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2019년 하반기 시작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1일 너무나 의미 있는 저 스타트의 그 시작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화이팅하면서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